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에는 금거북입니다. 김건희는 도대체 뭐를 얼마나 받아먹은 걸까요? 특검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갖다 바친 거라고 하지요. 김건희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나라가 모든 공직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면 총리 비서실장 시켜주고 금거북이 받으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생각하면 할수록 저 윤건희 정권이 계속 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윤석열을 추앙하는 세력이 국힘당을 접수하고 윤석열이 내 뒤에 있다고 외치는 전환길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합니다. 전환길은 이제 나를 품는 자가 자치단체장도 되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떠드는데, 저걸 그냥 두고 보기에는 이 나라가 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에 특별 이벤트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장어탕 1+1 이벤트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기획 1+1 8,800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워낙 주문이 폭주해서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맛있게 드시고요. 이 가성비가 참 좋아서 이번에 많이 주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5세트를 주문하시면 10팩이잖아요. 그러면 고급 선물용 상자에 포장까지 해드리니까 선물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선물용 포장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맛있는 정어리몰 순살 장어탕. 딱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진행하는 행사니까요. 이번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다. 장어탕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야, 김유정 의원님은 이거 처음 드셔봐요? 장어탕 처음은 아닌데요. 저 이런 버전의 탕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네. 이 장어탕이 사람들이 이제 장어하면 약간 비린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안 비리죠. 전혀 안 비려요. 전혀 안 비리고, 그다음에 그 가시 같은 게 좀 질감 이런 게 이거 전혀 없어서 먹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네. 이거 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이렇게 술안주용으로 주셔가지고 소주는 안 주시고 맨날 이렇게 맛있는 것만 이렇게 주시니까. 곱게 갈아가지고 들깨가루도 넣고 막 이렇게 약간 얼큰하게 끓인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고, 네, 그 전혀 비리지 않고요. 오늘 저희 여기다 이제 부추 또 넣어주셨는데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게 한 수죠. 이 장어탕 그냥 드셔도 좋은데 원래 여기에 또 부추를 넣으면 좋다고 그래서 어제 부추 사가지고 부추는 별도로 넣으신 거죠? 제가 추가한 겁니다. 그러시면 이거 사시는 분들 부추 좀 사오셔가지고 곁들여서 드시면 진짜 좋겠네요. 진짜 좋겠네요. 박영식 앵커의 친절한 설명 잘 들으셨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난 금요일 방송 중에 80만 돌파, 그 감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이 여자님 어김없이 또 박영식 에디터님 환영하는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박영식 에디터님 9월부터 정어리TV에서 프로그램 하나 맡아서 시작하는 거 너무 기대됩니다. 박영식 화이팅! 정어리TV 화이팅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새롭게 9월 1일 월요일이 또 9월 1일이에요. 저희 정어리TV가 좀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치 1번지도 조금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이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축하드립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이 그 경북에서 주유소를 하시는데 아마 이분이 그분인지 모르겠는데 탈북자가 한 분 이렇게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셨는데 그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하죠.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분홍색 동백인가요? 네. 엄청 화사하죠. 좋습니다. 네. 동백이 색깔이 원래 여러 가지예요? 아니요. 동백은 그냥 빨간 붉은색이죠? 네, 붉은색인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 맞춰가지고. 네네. 김종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박영식 에디터님 오시니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TV에 뉴스 보다가 박영식이라고 봤는데 장동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댓글들이 저거 장동혁 아닐 거야. 박영식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재미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란이 왔어요. 내란이 왔습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9월부터 이제 정어리 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하는 분이 기추자님이에요. 예, 뭐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워낙에 또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또 정어리 TV에서 섭외를 또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와 함께 이제 이슈 이번지가 될 것 같은데 이슈를 좀 더 심층적으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추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김추자 진짜 그게요. 기추자를 아는 분은 참 트렌디하고 잘 아는 분이고 기추자를 듣고 김추자를 떠올리는 분은 정말 연식이 있는 분인 거예요. 김추자. 왜 그러세요? 주말을 앞두고. 기추자. 기레기 추적자. 그래요? 그럼 기자랑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까 이제부터? 기자입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SNS에서 본인이 이제 원래 이런 정치나 시사 이슈에 천착해서 살던 분이 아닌데 이 언론 환경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 이제 기자들의 기사를 클리핑해서 SNS로 많은 분들에게 이 기사의 어떤 함의, 맹점, 이 기사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어떻다라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힘을 써주시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방송 활동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인 출신 그분도 그러면 언론인 출신일까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인 출신 박영식 앵커하고 기레기 추적자가 또 이슈 1번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 김종 원장님 기추자 검색하고 계시죠? 예, 외우겠습니다. 김추자 아닙니다. 예, 외우겠습니다. 근데 김추자 선생님의 노래는 옛날 노래지만 지금 들어도 거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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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죠. 그런가? 기회가 그렇게 끝나나? 제가 지금 그건 다른 노래 아닙니까? 다른 노래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게죠. 죄송합니다. 차라리 커피 한 잔을 불러주세요. 그거 김추자가 불렀습니까? 그럼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시켜놓고. 가사를 못해요. 노래방의 폐해입니다. 노래방의 폐해예요. 근데 그건 김추자 선생 노래도 정말 잘 불렀지만 신중현이라는 정말 거대한 분이 뮤지션이 진짜 대단한 뮤지션이죠. 지금 벌써 그때가 몇십 년 전입니까? 그런데 70년대. 지금 들어도 아마 K-팝 앞부분에 나갈 정도의 놀라운 노래들 아닙니까? 미인, 신중현의 미인 이런 거 예.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요. 어색하지가 않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걸 다시 리메이크. 리메이크해서 리메이크하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참 앞서가는 분이죠. 저는 우리 K-팝이 오늘날에 있기까지 그렇게 중간중간 정말 대단한 신중현 선생이 있었죠. 산울림이 있죠. 산울림. 장기하 있죠. 그전에는 또 김민기 있죠. 막 이렇게 중간중간 뛰어나온 놀랍고 위대한 거목들이 오늘날 K-팝의 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선을 하나씩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역사가 질적으로 계속 음악 역사들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엔카에서 뭔가 새롭게 탁 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걸 보면 한국이, 그러니까 저 DJ 선생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 하나가 21세기 한류를 만들어낸 근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음악인들, 그러니까 우리 DNA 본성상에 음악에 대한 큰 어떤 자양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자양분을 막 끄집어내서
올리게 한 분이 말씀하신 뭐 신중현 그다음에 장기하는 좀 제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산울림 그다음에 무시해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흐름들이 하나씩 끌고 나갔던 사례여서 그분들의 덕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구 선생님이 바랬던 꿈이 실현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는 참 자랑할 만하다, 뿌듯하다 그런 생각 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종묘에 가서 종묘를 카페로 만드는 안 가도 카페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참 우리 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스쳐갔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국민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서려있는 우리 문화가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정말 때로는 식상하게 들렸었는데 과거에 이제는 그냥 그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죠. 저는 김건희가 나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문화에 대해서 뭐 관련된 커버나 컨텐츠인가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뭔가 이거를 좀 문의 진흥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다고 하면 그걸 더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할 때 CCTV 딱 끄고 자기 혼자. 그러니까 권력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는 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전공했나요? 뭐 했다고 주장하니까요. 아니 원래 그 경기대 김건희가 학사 할 때 미술 경기대에서 미술 전공했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분야에 정말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다면 우리나라 내가 문화예술 한류의 발전을 위해서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자세로 뭘 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요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여튼 이제 김건희는 지금 드러나는 것을 계속 보면 정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게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모든 자리 같은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걸이 받아먹고 그 이봉관 회장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 시켜주고 지금 드러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이배용 국가교육원장 뭐 금거북이를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그랬겠어요? 금거북이 여러분 집에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없는데. 갖고 싶습니다. 그 10돈짜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금이 한 돈 얼마씩 해요? 60만 원 합니다. 59만 한 7, 8천 원 하거든요. 60만 원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돌반지 금 한 돈씩 해줬는데 네, 5만 원. 5만 원. 예. 얘는 못하죠. 못하죠. 감사하죠. 해주시면. 해주면. 그 금거북이 사진 혹시 있습니까? 그걸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거겠죠. 거북이란 말도 있고 두꺼비란 말도 있는데 예. 아무튼 열량짜리인 거잖아요. 금거북이 10돈짜리. 네, 100만 원이 한 양짜리인 거잖아요. 네. 700만 원. 싸. 이제 뭐 세공비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 700 정도 된다는 건데 국가조찬 기자의 그 기도회 무슨 부회장도 했잖아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회장일 때. 그러니까 야 우리 사위 취직시켰어. 방크립 파펠 먹거리하고 뭐 몇 개 주고 시켰거든. 그러니까 그게 노하우니까 너도 뭐 좀 줘봐. 이래가지고 금거북이를 줬을까요?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아니 이분이 정권 교체되고 나서도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을 때 속으로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고도 거기 그렇게 막 웃으면서 앉아있을 모습이 지금 오버랩 되니까 더 참 뻔뻔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맞사위를 넣어줄 때 그 대가로 얼추 지금 거의 1억이 넘는 상당의 비용이 들었잖아요. 작은 거 한 장. 그죠? 네. 근데 저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국가교육위원장이 장관급 자리인데 저거를
10돈짜리 금거북이로 이게 거래가 가능했다는 건 저는 일단 믿기지가 않아서 아마 추가적인 이 뇌물들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제 맞습니다. 느낌은 저 열쌍둥이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아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김건희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뭐 요양원 동생 동생. 집에서 발견된 거니까 동생한테 하나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9명 나머지 그러니까 쌍둥이들 어디 있는지 좀 정확하게는 아홉 마리. 김건희의 엄마가 운영하는 온 요양원의 사무실에 금고가 2억 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오빠 거가 있을 수 있고 최은순 거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동생 그 거. 동생 거라는 겁니다. 동생 거의 금고에서 금 거북이와 이 축하 카드가 축하 메모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축하 메모가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하고 보통 메모를 주는데 우리가 보통 선물 줄 때는 박영식 드림 이런 글귀를 남겨놓잖아요. 특히 뇌물이라고 한다면 나를 기억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이배용 드림이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배용의 자택을 압색한 게 아니겠느냐는 이제 추론을 기자들이 대부분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편지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 보도가 됐겠죠.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배용도 지금 이 금거북이 그래서 이제 마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겠죠. 저렇게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무뎌질 것 같아요. 무뎌지죠. 맨 처음에 이런 거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을 때만 해도 뭐 이런 걸 자꾸 갖고 오세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겨우 애게 꼴랑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게 될 거고. 마약처럼 되죠. 예. 그러니까 계속 상승되지 않으면 받는 것 자체가 상승되지 않으면 성에 안착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효용성을 느끼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면 갈수록 더 큰 것이 들어오겠다는 걸 아니까 잔 것들은 받을 생각을 안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전 이배용 거는 진짜 악성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실로 이런 금거북이 같은 걸 주고 얻은 자리가 뭡니까?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근데 원래 국가교육위원회인가 그게 있었어요? 아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자리를 거. 만든 예, 거죠. 근데 만들어서 준 거죠. 이게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만든다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히는 위원장을 뇌물을 받고 앉았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국가조찬위원회, 소위 여기에 부회장이라는 거잖아요. 기도회 부회장. 기도회, 네, 부회. 그러면 이 조직이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 따지면 마가 같은 조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있으면서도 뭔가 뇌물을 줘야지만 국가의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럽 중세 시대의 메간 매직 시대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건희는 완전히 중세 시대의 암흑기로 끌고 간 거였고 교육마저도 뇌물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진짜 악성 중에 진짜 악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항님 금거북이 한 10개 받아서 여기저기 하나씩 돌렸겠지요. 5년짜리 권력을 바탕으로 평생을 누리려고 했던 미친 망상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 감옥에서 다 겪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장도리 만평 한번 보실까요? 박순찬 하백이 인디아나 존스 그 패러디 해가지고 만평을 참 재미있게 올렸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거 보니까 참 인디아나 특검 해서 뒤에 피라미드 있고 금거북이 딱 들고 있는데 저 소주병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 보셨구나. 내가 그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 피라미드가 뭘로 쌓아진 피라미드냐? 소주병으로 쌓아 올린 피라미드예요. 참 장도리 하백 대단하셔요. 그러니까요. 인디아나 특검. 파도 나오는. 야. 혐의 없습니다. 검찰은 혐의 없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챙기려고 했던 선배는 무엇일까? 그게 궁금한데 저 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소주병 뒤에 또 피라미드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뒤로 피라미드가 원래 3개인가 있죠. 그쵸, 많이 있어. 예전에 그 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리고 나서 제가 2006년, 7년에 이제 그 지방의 단체장들에게 주로 이제 돌았던 뭐 일종의 소문 같은 거, 꺼내 들어보면, 서기관 되는데 서삼사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서기관 되는데 3천. 사무관 되는데 5천 해가지고 단체장들한테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처벌받았던 사례가 그 즈음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단체장들도 그런 사건들로 실제 구속되거나 징역을 많이 갔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부인한테 이런 뇌물들을 턱턱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장관 자리, 차관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라는 게 저는 2025년에 과연 상상이나 할 만한 일인지. 김건희는 정말 천박한 인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내란도 내란이지만 사치와 부패로 가득 찬 정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두고 두고두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만평 보는 사이에 김용남 의원님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각 집에 그 금거북이 몇 개씩 있는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영식 의원은 3개, 김유정 의원님은 한 5개. 기본이죠, 기본. 김정 원장님 2개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 몇 개 있으세요? 졌어요. 저는 금거북이가 없는데요. 아, 내 인생 잘못 살았네. 실망입니다. 인생 진짜 잘못 살았네요. 아, 참. 법조인이면 한 10개는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폭탄하네 이거 갑자기. 아니 금고북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다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손목시계도 금이잖아요. 금이잖아요, 금. 아, 거북이가 아니잖아요. 아까 금 거북이는 있고 이건 이제 차고 다니는데. 저 아침마다 뽀뽀하고 나와요? 거북이랑. 거북이에? 금거북이에? 그럼요. 다시. 김영남 의원님을 끼워 말어. 수준이 맞아요. 금고북이 없으면 금요일날 곤란한데. 글쎄. 하나 당면하셔야겠어요. 아니 우리가 다음 주부터 프로 개편인데 금거북이 없는 분은 재고를 좀 해봐야 되고요. 지금 금요일 날 우리가 먹방을 하잖아요. 네. 지원율이 엄청 높아요. 이 먹방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도 금거북이 주는 분으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요새 금값이 너무 올라갔고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사기도 그렇고 참.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 요새 그만 돈에 60만 원 훨씬 넘는. 아까 보니까 65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거기 세공비 금거북이는 세공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너무 아까 비싼데. 보니까 10돈짜리가 71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50에다가 이제 또 뭐 네. 세공비 60만 원 붙은 거죠. 앵커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 많은 분들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만들면. 아니 김용남 의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저 애청자님들은 다 봤잖아요. 기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것들이 들통 났잖아요. 어떻게 그 미세 공정으로 0.1돈으로 어떻게 개구리 만드는 그건 집에서 데 없네요? 쓰십시오. 자, 그런데 김건희 이제 오늘 속보가 방금 들어왔는데 특검이 구속 기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조사 5번인가 했는데 다 이렇게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진술 거부. 그랬어도 이렇게 구속 기소한 것은 어떻게 뭐 공소 유지에 특검이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공소장에 적는 한 줄 한 줄이요. 그게 증거가 없으면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엉터리 기소도 있지. 근데 제대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그게 단어 하나 뭐 공소장에 한들 줄도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공소장에 기재된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 대박 그러면 증거 목록 몇 번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만 공소장에 적을 수 있는 거고, 오늘 기소된 내용은 앞으로도 뭐 추가 기소가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런 건 아예 뭐 제대로 수사도 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엔 3개 혐의로만 기소를 했고 이제 기소해놓고 또 나머지 조사를 더 하겠죠. 그렇죠. 계속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봤을 때 물론 뭐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면 버티는 사람 거의 없지만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버티고 진술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예 조사를 받으나 재판을 받으나 의미 없다 이거. 자기가 잘 알아요. 이거 뭐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 안 나가는 작전을 피는 거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저자라도 나가면 내가 안 나가도 될 텐데 둘 다 안 나가긴 2배로 욕먹으니까 좀 그렇고, 나가긴 하는데
부인을 해봤자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명태균 씨가 공짜로 해줬다는 그러니까 비용 대신 공천을 받았다는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건 뭐 그거는 다 인정되잖아요. 수시로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마다 보고도 받았고 또 그와 관련한 공천 개입과 관련한 그 녹취 파일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주로 쓰면서 수사 단계에서는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사에서 이제는 슬슬 출석을 거부할 생각들을 하겠죠. 이거 나가봤자 도움 안 된다. 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이제 나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 아예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도 앞뒤가 다른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변호인들이 차라리 조용히 하고 있어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 가서 그냥 다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뭐 나가는 성의는 보이려고 출석은 했잖아요. 한두 번씩은. 그리고 이제 진술 거부권 또 이제 계속 사용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랬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제 그런 것도 다 적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하면 됐을 때 본인이 또 불쑥 손해만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만 봤어요 하니까 또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푼수 아닙니까 푼수. 그러니까 본인 말도 제대로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앉아있는데 불쑥불쑥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한다는 거죠. 부끄럽네요. 김건희가 최초 타이틀은 다 가져가요. 부끄러워. 영부인증 처음으로 구속 기소. 피의자도 처음이죠. 애초에. 그런가요? 애초에 피의자도 피의자부터?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럼 한 상관왕 되나요? 피의자 최초, 특검 조사 최초, 구속 최초, 기소 최초는 4관왕이 되는 건데. 유죄까지 받으면 5관왕 돼요. 네, 유죄되면 이제 5관왕 되는 거고. 사실은 김건희가 그 모든 것에 뒤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김건희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비롯된 윤석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는 윤석열을 뭐라 그랬냐면 바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사권과 소위 공천권을 절반씩 나눠가는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김건희 스스로 내가 윤석열을 만들었어. 그러니 이 정권에 대한 지분은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본인 뒤에 있으니까 반반씩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김건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건희 그 최재형 목사님 만날 때만 하더라도 그 금융위원 같은 경우 차관복급인데 그냥 본인 통화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권 초기 당선자 신분부터 한쪽으로는 인사권, 공천권을 통해서 뇌물 받는 루트로 만들고 또 한쪽 라인을 통해서는 자기가 이 권력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위 맨 처음에 사전 탐색 그다음에 그것을 엮는 시나리오 이런 걸 다 만들었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패와 그다음에 나쁜 권력을 남용하는 두 가지 모든 것들을 해왔고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느냐 그럼 다 김건희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지우 아빠 헬리님은 김건희 그랜드슬램 그러시는데 나그네님 재판장에서 부부싸움은 안 할까요? 그래요. 김영남 의원님 지금 이제 윤석열도 기소됐고 김건희도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일단 뭐 법정에서 따로 받겠지만 몇 가지는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고 예. 앞으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서는 그러니까 내란 사건 말고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나란히 서가지고 재판 받는 것처럼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연출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그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신이 그랬잖아. 뭐야 막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네. 증인으로 만약에 나와. 그럴 때 또 윤석열 안 나오고 그러면 증인도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까? 구인할 수 있죠. 구인장이 발부되죠. 그 경우에도. 그리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보면 법적 결정은 꼭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아니면 체포영장이든 아니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한 강제 구인이든 지금까지 윤석열만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필두로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런 일이 그냥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고든찬 같은 자가 리무브 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그래다 올리고 이 내용을 다시 또 활용해서 국내에서는 전환길 같은 자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내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직위원이 있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나 밖에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저들이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를 인지하게 되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세가 꺾이고 자기가 했던 잘못에서 토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건 윤석열만 예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검이 한 번 정도는 좀 진짜 강단 있게 법 집행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구속 기소했고 내란 특검은 방금 전에 네. 한덕수를 그냥 기소했거든요. 예.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다시 영장 청구 안 하고 바로 기소했다. 어떻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뭐 재청구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제 통상 그렇게 불구속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좀 아쉬워요. 예. 특히 내란 방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게 왜 계속 방조로만 구성을 할까? 그렇죠. 네. 내란의 공범,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고. 주요 임무 종사자. 저 부분이 분명히 수사를 좀 더 하면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한예종 폐쇄한 거나 예. 그 자리에 참석 안 한 장관들한테 뭐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하든 아니면 총리실을 통해서 각 부에 전달을 하든 내려간 지시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상민 전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주요 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장 청구할 때 방조로 하고 물론 다른 내란 방조 부분 말고도 다른 범죄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란 방조 말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 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하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아쉽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한덕수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 벗어난 것에 대해서 배후에 김앤장을 의심하죠. 한덕수가 김앤장 출신이고 또 이번에도 김앤장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 투표를 했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두 8,805분이 참여하셨어요. 이게 이제 표시상으로는 99대 1%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분이 반대한다라고 누르셨어요. 잘못 눌렀는지 아니면 소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따지면 1%가 아니죠. 8,805분이니까 1%가 되려면 88표 나와야 되는데 0.01%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 특검도 하는데 특판을 왜 못하냐 그러거든요. 김유정 의원님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리고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이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
지기현 재판부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와글와글 일어나기 시작했죠. 구속 취소되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 기억하잖아요. 그거는 12월 3일 날 불법 계엄 선포했던 그 이상의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4개월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까지 또 기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기현 재판부가 너무 이걸 질질 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월석 재판 가운데 계속 끌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게 지금 과연 국민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몇 개월 만에 어쨌거나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 나가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게 지금 사법부에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6일에요. 국회 법사위에 천대 법원 행정처장 출석했는데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질질 끄는 재판이 어디 있냐 따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연말까지 재판을 끝냅니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부에서 말이죠. 그 사건에 그 재판을 당시 재판부에 100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9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해가지고 109번을 재판을 열었고요. 연말에도 휴정계도 무려 8번을 했고 연말에도 6번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쉴 거 다 쉬고 휴정기 쉬고 지금 재판 총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휴정기는 보내긴 했지만 그 외에는 계속해서 그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재판 연 날짜를. 저는 궁금해서 재판부에 과연 신권을 배당을 많이 하나? 또는 구속사건을 배당해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배당이 안 되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재판부가 속된 말로 개기고 있어요. 개기고 있는 거죠. 박영식 앵커님. 네. 재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렇게 되면 언제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재판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기현 재판부가 이 재판을 일정을 짜고 있어서 일단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가 제일 그 문제를 먼저 삼아야 되는 것은 이걸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거든요.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 재판을 하게 되면 일단 국민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기현 씨의 경우에는 룸사롱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이대의 어떤 비호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내란 재판부를 주도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요. 저는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국가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저 박근혜 국정농단의 사례를 이성윤 의원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내란은 진행 중이라는 판단을 불과 며칠 전에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특별재판부의 논의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심우정의 검찰을 못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조이대의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 이미 윤석열 내란 전국 사이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지기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지목한 내용이 있는데 650만 원 상당의 이 향응을 받은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인사조치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 특검이 나서서 지기현을 수사를 하든지 이래야 될 텐데 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기현 재판부에게 이 재판을 맡기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좀 이거를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고 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어서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는 좀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행자님이요. 이 와중에 지기현 2주 휴가 제정신이 아닌 듯. 아니 지난번에 휴정기 때 휴가를 안 가고 따로 지금 휴가를 간 겁니까? 이미 갔다 온 걸 그때 얘기를 갔다 하는 온 거예요. 걸. 휴정기 2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김용남 의원님 보시기에 일반적으로 재판의 속도가 이 정도면은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까? 일반 사건은 보통 구속 사건의 경우에 2주 간격으로 재판을 하죠. 예. 그건 근데 정말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간단하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내란 사건 같으면 사실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해야죠. 뭐 월수금 정도 해서 그 관련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끝내는 거죠. 근데 지기현 부장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 끝낼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본인이 판결문을 작성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원에 뭐 정기 인사 때라도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그 비리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 비리 혐의를 갖고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아무런 그 감찰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응을 제공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로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해요. 저거는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이 그 진행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군산이유님, 잘하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안 끝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따가도 국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전환길이라든지 장동혁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설치고 그러는 것은 윤석열이가 끝장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저렇게 안 될 거예요. 뭔가가 아직도 기댈 만하고 저거를 양분 삼아서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김종 원장님,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박주민 의원이 오늘 아침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이? 예, 법사위에 의원이 아니고? 예,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어떤 공론화 시키겠죠. 그리고 아마 정청래 당대표랑 협의를 해서 추진할 건지, 그다음에 추진한다면 언제 추진할 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8년 반민특위도 있습니다만 또 한 번 얘기했던 게 2018년이었어요.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대법원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법원이 재판을 한다면 이건 공정성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안 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 경실련이 법학과 교수 전임 교원들 7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위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70명 중에 50명은 위헌적이지 않다. 20명이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위헌 논란도 비켜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이대라는 인물이, 지금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이대와 김충식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가 돼서 확인이 돼서 나와야겠습니다만, 그때 무슨 얘기가 있냐? 대법원으로 재판 올라오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라고 조이대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들이 지금 어떤 수사 대상에 올라오고 있고 많았다고 얘기되는 김충식이 피의자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이대의 기존의 행각과 결합해 보면 이 법원이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많은 국민도 판단하고 있고, 특별재판부가 전임 교원인 법학 교수들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정도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추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인물을 방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빨리 공론화시켜서 통과를 시키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것이 그때 사례라고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인 자가 자기 스스로 권력을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라면 우리가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앞으로 이런 잔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소명이고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위헌 이런 논란들을 고민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국민의 민심을 믿고 밀고 나아가서 새로운 어떤 기반들과 새로운 어떤 사법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민주당이 좀 이제 제발 빨리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이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선을 눈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조희대 아니었습니까? 조희대가 김충식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그런 짓을 했던 자가 대법원장으로 있고
김영남 의원님 지금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대법원장이 다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법원의 발령을 내는 거는 그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대법원 산하의 법원 행정처에서 하고요. 그 법원 내부적인 인사는 법원장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부 배정은 법원장이 하는데 우리가 뭐 원칙이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재판장을 직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의 생각을 알고 있는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장한테 그 재판장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법원은 약간 다른 데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나 그 조직이 돌아가는 게 정말 그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언급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재판에 대한 간섭 내지는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제가 보기엔 지금 대법원에서 아예 신경도 안 쓸 가능성도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조희대랑 직위원이랑 신경 쓰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쓰시게. 아니 엊그제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 3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게스트가 문영배 전 헌재 소장 그저께. 대행이었어요. 어제 그제 네. 27일 날 방송한 거. 거기에 한 부분을 보면 사법부는 그러면은 다 옳은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과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시 붙는다고 해서 다 뭐 인정받고 하는 건 아니다. 그 가장 주목할 대목은 주권자가 위임한 것이다. 그 권한을. 그러니까 주권자의 뜻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특별재판부 얘기 나오고 사법부의 지금 내란 형사재판 관련한 그 돌아가는 행태, 한덕수 영장 기각 막 이런 걸 보니까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질질 끌어서 언제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그 문영배 대행의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식적인 거죠. 왜 갑자기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3명이나 올라왔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인사 조치라고 하는 건 어차피 법원 행정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최종적인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수사에서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만 김충식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 문제, 그 당시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올라오면 내가 처리할게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됐잖아요.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이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의 내용들을 읽고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김용남 의원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내란 재판을 이따위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대법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내란 수사와 관련돼서 국민의 민심과 어긋나는, 그러니까 국민주권과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당연히 입법부가 여기에 맞서서 민심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조치하는 것이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문영배 재판관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 앞에 와서 계속 시위를 했는데 이사 갔는데 맞아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안 바뀐 걸로 놔뒀으니까 계속 거기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쪽 단지에서 막 그렇게 마이크까지 막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는 거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니 이분 이사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시위하는 놈들이 누가 거짓말 속을 줄 알아. 불신이 때로는 유용하다고. 맞아요.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게 매일 자기는 아침에 산책을 하신대요. 빼놓지 않는 일과인데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저기 하니까 부인이 위험하니까 산책 좀 안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산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인을 부산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산책했다고. 고집이 세신 분이시세요. 근데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다. 예, 그냥 웃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그게 진정한 그게 진짜 유머죠. 진짜 유머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지위나 이런 게 확고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감히? 그러니까 네가 가라 부산 해갖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내가 산책해야 되니까 당신이 내려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시위하고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예. 좀 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랬겠죠. 설마.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2번이나 한 거래요. 집 주소가 바뀐 것도 안 알려주고 부인을 속여서 부산으로 보내고 문제가 있네 이 양반. 그래도 그런 거짓말은 권성동에 비교하면 자, 착한 거짓말이죠. 예. 권성동 안 받았다. 큰 소리 딱딱 쳤는데 하기야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정치인들 돈 받아 먹고 출석하면서 근데 그자들은 꼭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 그냥 조용히 들어가도 다 들통이 나는데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다 나오던데. 아무튼 이제 바로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이제 심사 날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영장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체포 아니죠. 아니요. 입니까? 네, 아니죠. 국회에서 국회로 먼저 체포동의안이 오고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와서 하면?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면 영장.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영장 재판 날짜가 잡히죠. 그 영장 청구를 하면 국회로 일단 보내는군요. 그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옵니다. 예. 그런데 권성동 이번에 큰 소리 치던데요. 옛날에 그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그거 할 때도 자기가 포기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때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개인이 내가 포기할래 한다고 포기되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포기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표결을 하기 전에 본인이 신상 발언을 신청해서 앞에 나와서 내가 법원 영장 재판에 임할 테니 이 체포동의안 통과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포기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강원랜드 그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될 때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아마 본인이 회기가 지난 다음에 그 처리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회기 중에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비회기 때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영장 청구가 되면 법원의 영장 재판에 출석해서 이제 똑같이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 임시국회 회기와 회기 사이에 그 영장을 처리해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영장 재판에서 그때 결국에 기각이 됐었죠. 기각이 됐죠. 네, 그거를 아무튼 재밌는 거는 기억을 합니다. 네. 권성동뿐만 아니라 국힘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때 자기들이 계속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 포기했죠. 우리는 다 불체포 특권 포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도장도 막 찍고 그랬어요. 권성동도 그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권성동 불체포 특권 다 옆에 도장 꽝 찍었어요. 그때 이제 원내대표였나? 뭐 그러니까 윗자리에 있겠죠.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아이고 훌륭하게 잘하셨네. 국민 앞에 서약을 하셨어요. 그 저기 내용의 뒤에를 보면은 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 말고도 예. 저 뒤에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아까 김용남 의원이 설명 주신 대로 원래는 내가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좀 구해달라. 구명운동에 가까운 그런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이 일상적일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포기했고 심사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저 뒤에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하는 행위까지 좀 서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상 발언을 하는 자리에 안 나오거나 하면 약속을 또한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출석해서 신상 발언도 바로 체포동의안 통과를 해달라고 발언해야 된다.
체포 동의안 통과를 요청하겠다. 행위를 그 해야 국민 됩니다. 앞에. 행위를. 야, 또 하필이면 권 씨여가지고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가나다 순이었나요? 예, 예. 하씨였으면 맨 뒤에 있었을 텐데. 본인이 이제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라고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잖아요. 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그건 자기 선언적 의미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때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죠. 본인들은 야당 탄압 운운하면서 벌써 말도 안 되는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로텐도홀에서 몇 시간 떠들어댈지 뭐 표결할 땐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권성동 의원이 호기롭게 포기 서약서도 썼고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이렇게 말로 했으니까 당일날 본인이 신상 발언 통해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본인 말 다 허언이잖아요. 이따 뭐 뒤에 저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대통령과 이 야당 대표의 회담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권성동의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이제 만약에 야당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고리로 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깨고 싶어 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물론 이 특검의 수사와 민생이라는 두 가지의 의제를 1대1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 주장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뭐 체포동의안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판을 깨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정도까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괴한 논리인 거죠. 윤영호가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뭐 민주당이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윤영호가 자기 입으로 술술 풀어가지고 다 나온 내용 이거 그거 가지고 수사한 건데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면 통일교랑 지금 국민의힘이 싸우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권성동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윤핵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권성동에서 한번 끊어줘야지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떤 절박함 이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망상이죠. 그런데다가 이게 대선 정치자금으로 비화될 뭐 이미 뭐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윤영호가 사전에 사진도 찍어놨지만 돈에 대해서 사후 후에 2시간인가 있다가 만나고 나서 2022년 1월 5일 날 중식당에서 밥 먹고 만나고 나서 2시간 있다가 문자 보냈잖아요. 이거 조금이지만 뭐 후보가 잘 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이 뭔지 엄청 궁금한데 답은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무슨 돈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게 본인 주장에 일치하려면 정답이어야 되는데 답을 안 했다거나 혹은 뭐 알았다거나 고맙다거나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건 자기 자백이잖아요. 게다가 4명 같이 밥 먹은 거 아니에요. 네. 둘만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용호라는 사람이 이런 로비를 많이 해봤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수첩에 적어놓기도 했고 또 거의 증인들을 같이 그 2명을 목격자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는 뭐 이거는 딱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뒷짐 주고 어저께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호주머니에 손 놓고 막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니었어요 어제? 근데 상식적으로 윤영호의 부인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부인이 재정국장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 나오면 저 같으면은 아이고 부끄러워서라도 말 못할 것 같은데 똑같 나는 결백합니다. 그 저기 누구지 한덕수가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 이게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말하는 거 보면 참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유유상종이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나저나 지금 국힘당은 주인이 전환길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그 친윤 세력이 주인이라고 봐야죠. 그 왜? 실제 오너십은 네. 뭐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따르던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궁금한 게 왜 그게 아직도 버티고 있냐 하는 거죠. 그게 일단 당원 구성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지난 총선을 통해서 새로 진입한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뭐 행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배지를 많이 달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 덕분에 배지를 단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약간 대통령이니까 그냥 추정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가만 보니까 당원들 중에 이런 강경파 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의 힘으로
집단적으로 들어와 있는 당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경선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뽑아줘야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의원들의 지역구는 당의 공천을 받으면 그냥 본선은 쉽게 당선되는 그런 지역구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세력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떤 윤석열의 부활을 믿는다기보다는 뭐 죽든 말든 일단은 이 분위기로 이 방향으로 가야 본인이 살아남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전환길의 녹취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계속 보면 정들거든요. 근데 저 얼굴은 아무리 봐도 참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자꾸 보면 정이 들어야 예. 되는데 정이 안 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상해요. 그럼 답은 사람이 아니다예요? 그러네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상한데. 미국 갔다 왔나요? 아직 안 왔을 거예요. 아직 안 왔을 거예요. 도대체 본인이 왜 가는 거죠, 미국을? 미국 극우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숙청이니 무슨 혁명이니 이런 것도 그 멤버들 만나는 건가요? 는 이제 최소한도 미국 가기 전에 어떠한 경로로 트럼프한테 이런 정보가 전달됐다. 뭔가가 좀 난리가 날 거다라는 정보까지는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미국까지 갔을 거고. 일단 뭐 미국 간 거는 지금 전환길 TV인가 뭐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 가서 이제 뭐 예. 그렇게 하면 좀 억울로 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래요. 나를 품는 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할까요? 전환길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대학의 그 학생들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했지만 어쨌든 스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잊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뭐 지난주도 그렇죠. 스타 됐다 하면 스타 됐다는 저는 차라리 스타 안 되고 그냥 학원 강의할 때가 더 좋았는데요. 진짜예요. 저는 장동영 대통령 됐죠. 김일수도 됐고 최고위원 됐죠. 그죠? 근데 그 두 분은 됐고 이진숙은 솔직히 희생한 거 맞고 방통위원장. 전학년도 그렇고 자유대학 학생들도 사실은 희생한 게 많네요. 아무튼 네 다음에 이진숙하고 이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공천한다면 이진숙 대구시장 가셔야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경북대학교 제 선배님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참 야, 궁금하네. 차기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만두지 않겠는데. 네. 아니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대표가 못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구시장을 뭐 당연히 노리고는 있겠습니다만은 당대표가 장동혁인 이상 김재원이 대구시장 공천 받을 가능성이 전부 낮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마쿠 세력인 전환길의 상황 정치가 실제 통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뭐 진짜 이진숙이 대구시장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영식 앵커가 김재원 책으로 너무 띄엄띄엄 보시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계속 김문수 개겠어요. 근데 이 전환길은 참 무례한 자예요.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뭘 안다고 정치 시작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 입으로 대구시장을 공천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뭔가 자기가 믿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런 얘기 못하는 거죠. 전 그래서 전환길 뒤에는 언더친이라고 얘기하는 핵심 라인의 몇몇 의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확히 설명했겠죠.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당이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요. 내가 한 500에서 1000명 정도만 명확히 가지고 있잖아요. 떵떵거리면서 다녀요.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 딱 스타트했을 때 1000명 정도가 지역구에서 전화 받을 세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보니까 유튜버하고 극우,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국회의원 되면 되는 것이. 근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이 탄탄하게 존재한다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인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이런 것만 가지고 있고 전환길 같은 애들 톡톡 뽑아가지고 앞선에 내세워서 붐업하고 선전선동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게 전환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불쌍한 거죠. 저 전환길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겠습니까? 용도가 폐기되면 날아가는 거죠. 전 이진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이야 이진숙 우리가 쳐다보는 거지만 시간 지나면 이진숙을 언더치님들이 굳이 왜 해줄까요? 말 안 듣는 김문수도 말 안 들으니까 저게 땡 처리해버리잖아요. 전 그래서 전환길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화양연화다. 좀 지나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설치는 거는 윤석열이 언젠가는 지금 아직 뭐 내란 재판 끝나지도 1심도 안 끝났습니다만은 언젠가 사면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저는 사면법을 일단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사면 없는 쪽으로 저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자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설쳐대고 기고만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미 주제가 넘어간 상황이지만 김건희 씨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변호인 측으로부터 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 있는 이제 저런 인간들이 계속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기를 하지 못하니까 아까 앵커님도 계속적으로 제도권 정치가 그들을 옹립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건희 변호인 입장이 아이고 참 나왔어요? 예. 변명하지 않겠다. 국민께 심력기초 괴롭다. 근데 마지막 말이 정말 진짜 가관이네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딜 것이다. 김건희가? 예. 걔들은 달빛을 좋아하네. 달빛을 되게 좋아합니다. 달 그림자, 달빛 이 인간들이 호수의 달 그림자. 호수의 달 그림자 아니냐라는 식으로 정말? 남편이 얘기하더니만 이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어둠의 자식들이라 달빛을 좋아하는 거죠.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는 건데 저는 달빛이 밝게 빛난다라는 표현이 어두운 밤에서 자신이 달빛이 될 시기를 기다린다라는 전 해석이 가능해서 저게 정말 무서운 게 가장 어두우면 새벽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저 그렇죠.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금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면법 개정해야죠. 시그널을 그러니까 저 전환길 같은 인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 윤석열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체포영장을 이런 걸 실행을 한번 해줘야 돼요. 저도 정신 못 김정은 차리고 원장님 있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셨어요? 각종 무속 신앙에서 이렇게 해를 바라보고 뭘 비는 경우는 거의 없죠. 통상 달을 바라보고 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한술 떠놓고 빌 때도 달을 보고 비는 거고, 통상 달하고 무속하고는 관련성이 좀 깊죠. 맞아요. 낮에는 안 하니까요. 그렇게. 잠깐 옆으로 좀 세볼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해가 짱짱한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는 호랑이 장가간다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문득 호랑이 장가간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리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말이 안 돼. 뭐 호랑이하고 여우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우가 구름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여우가 호랑이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구름이 슬퍼서 눈물을 내린다고. 귀신 씨나라까 목소리. 이거 뭐 아니 그게 아니 검색하기 그게 다 예. 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건 그 호랑이 장가가는 날 비 오는 거 맑은 날에 비 오는 거를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선조들이 뭔가 대단한 그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가 우리 선조들의 창의력을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앵커님은 호랑이 장가가는 것도 싫으신가 봐요. 뭐야 더 이상해. 아이고 참. 오늘 국힘당 얘기를 좀 2부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먹방 해야죠. 오늘 먹방 기다리셨죠? 오늘은 뭔지 아세요? 장어탕입니다. 정말. 그래서 탕탕탕. 탕탕탕하고는 달라요. 죄송합니다. 탕탕이는 낙지를 그렇죠. 막 이렇게 져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장어탕 정말 맛있게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맛있게 장어탕 드시라고 어제 제가 슈퍼 가서 부추도 사고 또 김치도 사고
팩트입니까? 팩트? 와우. 네. 종갓집 김치. 와. 네. 지난주에 훈제 삼겹살에 깻잎이나 채소가 없는 게 너무 정말 마음 아프셨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적어도 청양고추하고 저는 또 국을 좋아하거든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국그릇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점심은 금요일 점심은 우리 여기서 해결하죠. 그러게요. 네. 그거 좋더라고요. 맛있게 주말 갖고 좋네요. 맛있게 진짜. 드셔봅시다. 저도 금요일이 기대되는데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생방송 중에 80만 구독자 돌파했던 그 순간에 감격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갑시다.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본인이 접어서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찔러 넣었다는 얘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이상민인 걸까요? 아니 근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당연히 방송 중에 80만을 넘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구독자 증가 속도가 느리네요. 그래요. 아직 288분이 남았습니다. 빨리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방송 중에 80만 찍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오늘 다룰 게 많은데 네. 80만 채우고 하시죠. 뭐. 되겠다. 하지만 되는 순간 이미 됐을 겁니다. 왜 이래 이거? 카운트. 자, 5, 90부터는 카운트 해야 네, 되겠는데요. 네. 4, 오, 3, 7, 2, 1. 3. 야 대박이야. 와 뭐야? 야 이런 일이 되네. 야. 배우기 80만을 축하합니다. 야 저게 되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무엇보다도 이 감사한데 80만 달성의 기쁨을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좋네요. 눈물 나.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라이브 중에 저렇게 앞글자가 예. 바뀌어야 이게 감동이 더 크죠. 그러니까요. 예. 참 다시 봐도 감격스러워요. 방송 중에 80만 돌파했는데 이제 시간이 짧아서 쇼츠로 만들다가 다 못 넣었는데 김용남 의원님이 앞에 이렇게 분위기 딱 띄워주셨고 그 다음에 박영식 앵커님이 그때 그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했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게 지금까지 그 구독 누르면 돈 들어가는 걸로 알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쵸. 구독은 무료인데 네. 그래서 구독 무료다라는 말씀을 요즘에 드리고 있고 저는 그 끝날 때 그 말이 상당히 좀 맴돌았어요. 김종욱 원장님이 이게 되네. 그게요. 그냥 뭐 저기가 제가 항상 말로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함께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참 짜릿하지요.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네, 박수 한번 치면서. 예. 국힘당 얘기 좀 더 해보고 마치죠. 아까 전환길이 참 그 위세 떠는 걸 봤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이 그런 큰 소리 칠만도 해요. 나를 품는 자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김문수 떨어지고 장동혁 됐잖아요. 거기에 또 김민수 이자도 최고위원 됐어요. 김민수도 장동혁 전환길이가 밀었죠. 김영남 의원님 김문수 어떤 사람이에요? 분당 쪽에 그 당협위원장,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잠깐 했어요. 하다가 총선 출마를 했었나? 공천이 됐었나? 무슨 말로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 그 과천 대변인, 상륙작전. 대변인 그 당직 맡고 몇 시간 안 돼가지고요. 고성국 TV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바로 대변인직을 내려놨던 전례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뭐 2022년 성남시장 출마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는 사실은 그 분당 쪽은 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은 아니었고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길 덕을 봤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김민수가 이 최고위원이라고 한 자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힘에 있으면서 방송에 나가서 딴소리 하면 그거 가만히 안 두겠다. 그거 누가 해당되는 건가요? 일단 김민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먼저 안으로부터의 개혁,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고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참나 완장을 차도 단단히 찬 거죠. 지금 국힘당으로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중에 누구를 겨냥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일단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국민 지지는 6대4였고 간신히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돼서 당선된 그런 지도부인데 그 지도부가 목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자신들과 목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제명하겠다, 뭐 결단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당내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입틀막을 하겠다는 건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윤 어게인이 오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대로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못 나오시겠네요. 본인을 저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저런 조짐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런 종편 같은 데 방송 나가면 국민의힘 패널들 같은 경우 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다 상황들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하고 좀 심한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김민수라는 사람이겠죠. 본인이 종편 패널로 많이 나왔었으니까 저는 앞으로 저게 진행되게 되면 완벽하게 언론이 통제된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근데 저 김민수가 픽한 사람이 패널로 나가게 되면 맨날 윤호라게만 부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가 다시 복귀하는 것을 위해서 바라는 자들만 종편에 나간다면 내란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는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정당 해산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장동혁도 저기에 꼼짝할 것 같기 때문에 야, 저기 진짜 해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초반에 그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 참칭 보수라고 찍었던 패널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을 대변하는 보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 대변인이라든지 대변인단을 초대하거나 국민의힘의 입장을 실제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방송사가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저런 상황으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압박을 넣을 정도면 방송에 나오는 이른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는 또 참칭 보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제끼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의 대변인들만 불러라. 이런 식의 공문이 또 나갈 수도 있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면 당대표를 뽑을 때도 당원 80%, 여론조사 20% 이렇게 룰을 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 5대5 정도는 돼야 되고 그것도 여론조사 50%를 지지정당을 묻지 않는 그러니까 오픈해서 묻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옛날식 그 선출 방식 있잖아요. 옛날에 국민의힘 전신일 때는 다 출마를 해서 1등이 당대표를 하고 2등부터 그 2, 3, 4, 5등이 최고위원이 되는 그래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 2등이 하도 싸운다 그래서 지금 방식으로 바꾼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최고위원이 너무 격도 떨어지고 질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도그나 카우가 다 최고위원이 돼. 그래갖고 당 지도부라고 구성을 해놓으니 이게
봐도 대표성도 없고 품격도 없고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대단히 미흡한 사람들이 막 최고위원 완장차고 저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룰 세팅을 정교하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망했어 완전히.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 말이 맞았죠. 저희들도 그 얘기 했었고 적어도 국민 경선 100% 해야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적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과거 얘기가 돼버렸는데 이번에도 8대2의 어떤 그 당대표 선거 룰에서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잖아요. 물론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뭐 50보 100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그 것만 50보 100보는 2배 차이예요. 근데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국힘당이 국민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증거예요. 네. 지금요. 방금 여론조사가 하나 왔어요. 장동희가 윤석열 면회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환길은 김건희한테 가고. 예. 근데 KSOI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27일하고 28일 날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장동혁이 윤석열 면회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는 안 된다가 53.3%, 가야 한다가 30.4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 이번에요. 장동혁이가 김문수보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뒤졌잖아요. 네. 당원조사에서 앞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힘당의 당원은 국민의 일반적인 평균치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느냐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국힘당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뽑을 때도 그렇고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하고 당원 여론조사 항상 달랐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 심해졌다. 그러면 지금 국힘당을 이루고 있는 이번에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금 통일교, 신천지, 아스팔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당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룰을 지금과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원 비율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원들이 참여한 게 그 50%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전당대회 투표율이 더 낮을 때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2017년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당시 당대표 선출될 때의 그 전당대회 투표율, 당원 투표율은 더 낮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 때도 50% 넘는 당원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상당수가 지금 언급하신 그 종교 관련된 뭐 아니면 그 태극기 집회 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보니 국민의 평균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쪽의 권리당원이 책임당원이라고 하던가요?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네. 책임당원이 한 80만 된다고 치면 거기에 이번에 한 34만 정도가 투표를 했대요. 그럼 완전히 거의 짠물이 돼버린 거죠. 짠물 투표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장동혁 선택이 됐는데 제일 먼저 일성도 전환길 보수 유튜버 뉴미디어 시대 열려서 내가 됐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파 시민들과 함께 당대표 일성이 우파 시민들과 함께해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후보들도 전환길 면접을 다 봤는데 이제는 이 김민수 최고위원 주장대로라면 전환길이 다 이제 패널들도 다 골라야 되고 당 전반에 당 운영 전반적으로 다 전환길의 허락을 득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여야 대표 회동도 다 좀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얘기하시고 우상호 수석도 얘기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는데 두고 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환길이 미국에서 와서 허락을 해줘야 되나 보죠. 그 장동혁이 지금 현재 이 권성동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당당한 의지를 최대한 존중해갔다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대통령과의 그 회담은 있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단독 회담을 나랑 해준다라는 전제를 해주면, 그 조건을 약속을 해주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을 가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또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식의 조건을 지금 단 것 같은데, 뭐 어디까지 과연 대통령께서 받아줘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통령 꿈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요 만나는 사진도 필요할 거예요. 본인이. 급이 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냥 결론은 이번 주말에 용산 간다예요. 제가 보기엔. 지가 네. 뭔데 그러니까. 뭐 재고 말고 아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지. 배가 불렀어요. 복에 겨워서. 그리고 뭐 의제를 보고 하겠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다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의제 정하면 지가 손해지. 그러니까 얘가 말이 재선이지. 국회의원 지금 한 3년 했어요. 3년 됐죠. 3년째. 예. 보궐선거로 1년 하고 그랬으니까 지가 뭘 한다고 지금 대표라고 깝죽됩니까? 그러면 일선이 안 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따지면 0.8선이. 네. 아까 국회의원 재선이라고 그래도 지금 3년 차라니까요. 야, 당대표 중에 이런 경력으로 당대표 된 분이, 하긴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분도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도 전례가 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도 이준석은 정치 경력이 그래도 길죠. 예. 좀 길기라도 했죠. 야, 조이님, 늘 여론조사에 30% 나오는 것도 기괴하네요. 10명 중 3명은 통일교 신천지 극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가요? 아이러니합니다. 참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게 전체적인 구성이니까 뭐 통일교 신천지만 있겠습니까? 아무튼 반대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은 아닌 거죠. 국힘당이 앞으로 참 제대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봅시다. 해산될지 분열할지. 그렇지만 저는 다만 걱정하는 것은 지금 장동혁의 당대표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힘당이 나치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그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쏠려 있는 상태고 그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을 준수하면서 상식선에서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를 확 벗어나는데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는 그 완전 공산당이지. 예.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완전 공산당에서나 가능한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런 놈들이. 점점 막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8월 이렇게 지나갑니다. 9월에는 국민들이 조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힘이 날 만한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박영시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어리몰 순살장어탕 아까 먹방 표현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어리 TV의 화면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정어리 TV에서 백운기 앵커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로고가 있고 요 전체 화면 중에서 여기 이제 요 앞에 화면, 전체 화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비구독자들은 검정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다 회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마 맞다 내가 구독을 안 했구나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로고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